네. 결혼하시고 또 연애도 저희가 해보고 하면 이런 사람하고는 진짜 연애하기 힘들고 결혼 생활하기 힘들다라는 사람의 좀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제 경우에는 자존심은 세고 자존감은 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어떤 일로 대화하고 또 이제 싸울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는데 자존심 센 사람하고는 정말 대화가 좀 어렵고 힘들고 지금 여자분들이 남편 얼굴을 쓰고 이렇게 네 얘긴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난 그렇게 자존심을 좀 부리지 않아? 저는 좀 자존심이 센 것 같습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오, 꽤나 많으시. 오, 이대호 선수. 야, 역시. 이대호 씨. 그리고 지금 본인이 든 게 아니라 옆에서 와이프가 팔꿈치를 이렇게 들어. 세지. 들어. 근데 우리가 자존과 자존심을 헷갈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존심은 쉽게 설명해서 나 잘났다는 마음. 타짜 영화에서 보면 그 형사분이 김혜수 씨한테 저 구치소 좀 들어가. 그랬더니 김혜수 씨가 그 유명한 말을 대사를 하죠.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너 어느 학교 나왔냐? 너 뭐 사회적인 지위가 뭐냐? 너 몇 살이야? 뭐 온갖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들이 있어요. 자존감은 잘남의 문제가 아니라 소중함의 문제라고 생각해. 그리고 존중함의 문제. 내가 나에 대해서 되게 소중하다고 느끼고 존중할 때 자기를 관리하고 케어한다는 거죠. 내가 자기가 소중하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보통 오나 봤더니 첫 번째가 부모님이나 아니면 우리를 양육해 주셨던 분들의 분위기가 어땠는지가 우리의 자존에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다투고 그리고 서로를 되게 험담하고 너 때문에 엄마는 이렇게 힘들게 산다고 하고 엄마가 왜 사는 줄 알아? 엄마가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들 때문이야. 집 나갔다고. 너희들 안 났으면 엄마 벌써 진짜 뭐 애들 때문에 살 수 있죠. 그렇지만 애들 때문에 산다 그러면서 애들 보는 앞에서 다투거나 서로 욕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분위기를 알아요. 분위기. 좋은 분위기가 아니니까 일단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인가? 내가 잘못해서 그랬나? 맞아. 그러면 이제 좋은 자존이 형성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인간은 자기를 살리려고 자존심을 부각시킵니다. 난 잘났다로 이제 우리는 살아가고 싶고 내 뼈대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상처에 대해서 유연하지 못하게 돼요. 이제 그런 아이들은요, 보통 감정에 메이크업을 해요. 크게 세 가지를 하는데 제 생각엔 첫 번째, 괜찮은 척. 두 번째는 더 밝은 척. 세 번째는 센 척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보면 남자애들 되게 센 척하는 애들 많잖아요. 뭔데? 뭐 니 좀 뭐 치나? 이거 다 이거 뽕이거든요, 뽕. 예? 그리고 저는 밝은 척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없고 밝은 척. 그리고는 이제 친구들을 더 웃겨주고 분위기 메이커를 하고. 그러니까 뭐 처음엔 이거 하다가 나중엔 덤블링하고 선생님한테 맞고 들어가면서도 그럼 애들이 또 웃어주고.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외롭지 않고. 그래서 처음에는 메이크업이 가면이 되기 시작했네요. 그러면 또 자존심이 또 세지고 자존감은 또 낮아지더라고요. 반복이 되는구나. 반복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굴의 감정이 목소리의 가면이 점점 두꺼워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상처가 우리는 아니래요. 근데 우리는 살다가 상처가 생기니까 그 상처가 자기라고 생각한대요.
우리의 영광도 우리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이 우리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느 날 너무 좋은 외제차를 탈 때 손이 창 밖으로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비가 와도 나와. 심리학에선 이런 현상을 훅갓이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왜 이런 동작을 하겠어요? 이거는 비언어적 언어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힘들게 살았다고, 나 인정 좀 해줘요. 얼마나 애썼냐고, 나 그렇게 좀 말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혹시 힘들다고 할 때 자기야 힘들지? 그래도 자기 때문에 우리 가족 여기까지 왔다. 진짜 대단한 거야. 그거 아무나 못해. 진짜. 이래주면 좋은데 아, 나 힘들다 했더니 자기 만나서 힘든 나도 생각을 좀 해봐봐. 자기 만나서 힘든 나를 생각을 해보라고.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고. 사람은 하루에 15번 안아주면 대부분의 정신질환이 녹아버린대요. 그래서 전 부부 세미나 마지막에는 늘 서로를 안아달라고 해요. 그러면 남편들이 우리가 부부인데 서로를 안는 것이 부적절한 게 아니냐. 거수경례는 가능하다. 상호의 예를 표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옆에 오늘 특별히 배우자랑 오셨는데 여기까지 각자 삶에서 살아오느라고 애썼다고 거수경례 한 번씩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부끼리 거수경례 한번 하시고 허그 한번 해주십시오. 약간 느낌이 군대 수료식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제가 대학 시험을 딱 봤는데 이제 떨어졌어요. 그리고 재수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엄마가 멍청이라고 안 하고 단어를 하나 앞에 붙이더라고요. 똥멍청이. 네? 똥멍청이. 똥멍청이. 아, 똥멍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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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똥멍청이. 똥멍청이. 처음 만난 분들끼리 마음이 모아지시네요. 똥으로 마음이 그냥 똥멍청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들어도 나는 운동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멍청이에다가 그래 난 멍청이지. 그래 멍청이야. 잉여인간. 쓸데없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삼수했어요. 경희대 성악과를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이 학교만 들어가면 내 열등감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서울대, 음대 다니는 애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노래도 잘하시는데 피아노도 잘 치고 공부도 되게 잘하시고 너무 멋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노래를 머리로 하나? 진짜. 머리에 너무 많이 들으면 안 돼. 그리고는 아, 내가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 대한 뭐가 없어요? 자존감. 자존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애정도 없어요. 그때 알았어요. 나는 상대를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나 자신을 인정하거나 존중하는 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2002년인가 2001년인가 지하철을 딱 탔는데 1호선이요. 사람들이 꽉 찼는데 어떤 아저씨가 저기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뱀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이상한 끈적끈적한 근데 이제 저한테 이렇게 싹 이 뱀이 사람들을 뚫고 이렇게 오더니 제 등 뒤에 딱 서더라고요. 사람이 손을 내리면 이제 엉덩이잖아요. 근데 이제 손을 제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이거 뭐야? 이거 내 손인가? 야,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거 너 모르나?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신설동인가 거기를 지나가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시간이 천천히 가더라고요. 아주 천천히.
근데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이 순간. 뭐라고 말을 해야지?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아!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문이 마침 열리면서 그 뱀 아저씨가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믿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자존감이 낮으니까 그걸 누구의 잘못으로, 누구의 탓으로 돌리나요? 내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그 시간에 거기 있었지? 다 내 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 인생에 너무 좋은 계기가 찾아왔어요. 4학년 때 성차 심리학 수업을 하는데 이렇게 남학생, 여학생이 이렇게 많이 있고 토론하는 수업이었어요. 요즘에 성추행,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는 여성들, 여하구들이 많은데 사회가 적극적으로 그 여성들을 찾아서 대학이 도와줘야 되겠냐, 아니면 여성들이 좀 용기 있게 좀 먼저 찾아오면 좋겠냐, 이런 거에 대한 토론인데 이제 한 남자 학생이 손을 들고 발표했어요. 안녕하십니까, 경제학부 4학년 누구입니다. 아니, 요즘 페미니즘 시대 아닙니까? 페미니즘. 우리 학교 여아구들 어찌나 용기가 좋으신지 요즘에 아침에 등교하실 때 담배를 피면서 등교합니다. 그때가 이제 처음으로 화장실이나 이런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등교를 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여학생들이 학교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비역인 이 친구가 그걸 비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런 용기로 본인이 그런 성추행 당한 적이 있다는 걸 먼저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런 용기 있는 여성을 사회가 인력과 시간을 들여서 찾아내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하고 자리에 앉고 아무도 말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200명이. 갑자기 손이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성악과 4학년 김창옥입니다. 예비역입니다. 해병대에 나왔고요. 근데 저는 작년 여름 지하철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 지금 이 순간 이 얘기를 하는 게 창피해 죽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제가 뒷문을 열고 나갈 때 335 제 등을 가리키며 저 오빠 당했대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 수업 폐강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까? 그리고는 자리에 딱 앉으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지라고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이게 토론을 하라고 했는데 간증을 해버렸네요. 갑자기 너무 예상하지 못한 예를 얘기해서 학생들이랑 교수님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더라고요. 놀랄 수 있지. 그러다가 어떤 한 여학생이 아까 여기 계신 분처럼 박수를 치고 공중으로 휴지를 날리면서 책상을 두들기고 휘파람을 불고 강의장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더니 교수님이 여성분이셨는데 저한테 다가오더니 내용이 너무 좋아서 학회지에 싣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학우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다는 거예요. 김창옥, 그는 당했다. 그러나 그는 이겨냈다. 그 수업 끝나고 여아구들이 찾아와서 뭐랬는지 아세요? 오빠, 그런 거 한 번 갖고 신경 쓰면 험한 세상 살기 어려워요. 저는 5번, 얘는 3번이나 당했어요. 오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건을 우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날부로 그 아저씨에게서 해방이 돼버렸어요. 저는 사람이 해방됐다는 느낌이 무엇인지 그날 처음 느꼈어요. 만 가면 유독 작아진다는 한 워킹맘의 질문입니다. 저는 한 회사에서 27년 동안 일한 워킹맘입니다. 야, 엄청 오래 일하셨네. 회사 동료 90%가 공부 꽤나 했다 하는 가방끈 긴 석박사들인데요. 그런데 저는 대학교 문턱은 구경도 안 해본 상고 출신이거든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자부심은 있는데 왜 학벌 얘기만 나오면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고 작아지게 되는 걸까요? 주눅 드시는구나. 대체 이 콤플렉스는 어떻게 극복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왠지 모르게 움츠러든다는 오늘의 주인공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나요? 뒤에 반갑습니다. 아니, 어떨 때 주로 그렇게 막 주눅드시고 위축되시는 느낌이 드세요? 그 이상하게 이제 저한테 근속을 이제 물어보거나 그러면 제가 좀 그런 거 같아요. 스스로? 네. 스스로. 제 스스로 조금 있어서 사실은 어젯밤에도 잠을 못 잤어요. 여기 와서 얘기해야 된다는 게 이게 맞나? 그래서 한 번도 어디서 말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27년 다녔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근속 연수인데 제가 27년 됐다. 그럼 나이가 네네. 어떻게 돼? 그러면 이제 44이야. 그러면 언제부터 다닌 거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저는 사실 그게 되게 조금 부끄러운 거라서 그냥 그냥 일찍 취직을 네. 해서. 와, 지금 방금도 들었을 때 저는 대단하다고만 생각했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실 줄을 아예 몰랐습니다. 생각 못했는데. 사실 작년에 이제 승진을 또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승진자 교육을 갔는데 거기에 온 사람들은 이제 다들 대졸이거나 그래서 3년 차, 5년 차 막 이런 친구들이 오거든요. 근데 저는 27년에 왔으니까 다들 너무 애기들인데 저 혼자 27년인 거예요. 그래서 27년이라고 얘기 안 하고 네. 그냥 조금 오래 다녔다. 일부러 숨기시는구나. 그러면은 지금은 승진하셔서 직책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책임인데요. 이제 옛날로 따지면 과장? 과장님. 과장. 근데 이제 주변이 다 학벌이 좀 있는 데다가 제가 이제 있는 그 자리에서도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훨씬 어린 사람들이 더 빨리 승진하고 월급도 더 많이 받고 아니 그 회사가 무슨 학벌로만 돌아가는 회사입니까? 학벌로. 연구소여가지고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직업들이 있어서. 오히려 더 대단해 보이시는데. 그러니까. 박사, 석사 주로 이제 석사 이상. 남편분이 좀 우리 아내분한테 이런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를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모르고 최근에 사연 보낼 때 알았어요. 그래요.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했었는데 그걸 컴플렉스라고 생각해가지고 좀 의외였어요. 좀 위로의 말이라든지 이런 건 해준 적 없으세요?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저기는 다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소통의 문제가. 지금 학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제가 봤을 때는 학력은 그냥 명분일 뿐이고 그렇죠. 진짜 문제는 지금 이거- 마이크 잡으신 분한테 좀 소통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제 제 애들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들 엄마들 만나면 공부 얘기 막 이런 거 어떻게 뭐 가르치냐 뭐 이런 얘기들 막 하다가 우리 때는 어땠잖아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저는 대입시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공감이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아는 척 하거나 그러다가 이제 다들 어디 나왔는지 얘기하면 막 심장이 이렇게 쿵쾅쿵쾅 뛰면서 다음에 또 그들을 어떻게 보지? 연락 끊을까? 그 정도 거기까지 생각을 하시는구나. 깊이 약간 가시는구나.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컴플렉스 때문에 자녀분들한테도 혹시 뭐 학벌 얘기를 하실 때가 있으실까요? 애들은 제가 모르는 그런 캠퍼스의 그런 것도 좀 즐기면서 그 나이에 맞는 그런 거를 좀 했으면 해서 공부할 나이에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사실 김창욱 교수님 강의 많이 보는데 그 납땜하셨고 네. 그 되게 공고 나오셨잖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그거를 이렇게 승화하셔갖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저도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뭐 주판 튕기다 왔어요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또 선생님하고 그 교집합이 생기셨구나. 공감대가 좀 있으시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 여성분이 흑백 세상의 거의 마지막 쯤인 것 같아요. 세상을 흑백으로 보던 세상. 너 공부 잘하냐? 너 공부 못하냐? 암울한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여러분이 사회 나와서 보면 알겠지만 그걸로만 세상은 구성되지는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선생님의 학력에 큰 사실 관심은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 서로 온 사람들에게 학력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 전 뭐 하는지만 궁금해요. 뭐 하는지. 뭐 하시는 분이세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맞아. 저는 어떤 일도 생겼었냐면 대학 시험을 봤는데 제가 원해서 뭐 원하는 과를 본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제주대학교 시험을 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떨어졌어요. 아니,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 지민 씨가 이렇게 기도하고 지민이가 그랬습니다. 전 안 했습니다. 지민이가 그랬습니다. 내일 모레 결혼할 분이 저렇게 신심 어리게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안 떨어지겠어요? 그래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재수를 했는데 또 떨어졌어. 그 엄마가 멍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멍청이 앞에 단어가 하나 붙었어요. 이런 똥멍청이. 나는 멍청해. 네, 그 똥멍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야 이거는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맞아. 맞아. 너는 공부 못하면 넌 루저다. 대학 떨어지면 인생 끝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든 대학 시험을 막 봤잖아요. 그래서 25에 이제 경희대에 합격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상고, 공고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 정도 오면 우리의 열등감이 없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안 없어져요. 왜? 경희대 들어왔는데 서울대 애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나보다 더 공부도 잘하고 실력도 좋은 애들이 있어. 그리고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은 다 예고를 나온 거예요. 저는 예중 예고라는 게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내 친구는 다 제가 공고 나왔기 때문에 상고, 농고가 있어. 농고. 항상 이렇게 쪼이는 거야, 사람이. 아, 내가 서울대 나온 애한테는 아, 정말 노래도 잘하시고 공부도 잘하시네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막 노래를 머리로 하나? 합리화를. 머리가 많으면 노래는 더 복잡해. 영혼이야, 음악은. 필링. 그리고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인정 못하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잘할 때 인정이 안 되고 내가 뭔가를 못할 때 나는 되게 무시하는구나. 이게 문제가 외부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내부에 있구나. 그러니까 봐봐요. 연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면 회사가 규모가 있는 거라고요. 그 회사가 바보가 아니고 선생님 말한 대로 고졸인데도 그 연수가 있었어. 그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의 실력이나 노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회사가 그 오랜 세월을 남겨두고 계속 직위도 주는 거지. 맞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정리됐잖아요. 그 기간 안에. 심지어 S대 나온 사람도 정리가 됐어. 그쵸? 그 기간 안에 S대 나오고 석박사 있고 미국의 조지아주에 있는 켄터키 프라이드 대학에 나온 사람. 그 프라이드 대학 나온 사람도 잘렸죠? 잘렸어. 회사가 호락호락한 데가 아니에요. 대학 나오고 석박사인 분도 잘린 걸 봤잖아요. 그때 기뻐했잖아요. 아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근데 조금은 있지 않을까요? 조금은 있었을 거야. 조금은. 그치. 조금은 마음 저쪽에서 사람인데. 아싸 가오리라고 했을 거야. 네. 헤헤 정도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회사가 그러겠냐고요. 어쩌면 회사도 선생님을 이제 점점 더 선생님의 실력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계속 학위로 판단하는 건 누구예요? 나를? 그걸 나야. 사실은 세상인 것 같지만 세상은 점점 선생님한테 기회를 주고 있어요. 27년 동안 가장 매정하게 본인을 대했던 건 회사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선생님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27년을 어떻게 눈치 보면서
또 남 하는 것보다 더 충분히 했겠죠. 그 시간은 선생님만 알 수 있고 그거를 선생님 스스로 충분히 인정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참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구나. 그게 이제 느껴지는 게 자기 효능감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이죠. 자기 효능감이 있어야 내가 쓸모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인한테도 내가 좀 쓸모가 있었으면 좋겠고, 직장에서도 바쁘다 하지만 우리 계속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왠지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하루 쉬었어. 하루 쉬고 다음날 직장에 딱 출근을 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내가 전날 쉬었다는 거를 몰라. 그러면은 사실은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 건데 왠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 효능감이 충족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자기 효능감을 충족시켜드리고 뭐 약도 쓰고 치료를 해가지고 이 자기 효능감 떨어지는 분들을 효능감 있게 이제 치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치료가 됐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축인 자기 조절감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분이 나는 내 인생에 만족을 못하겠다. 나는 자존감이 너무 떨어진다. 하면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입고 계신 옷이 다 명품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가 명품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냥 제가 봐도 알겠어요. 그냥 다 비싼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본인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이분들 들어오셔가지고 막 고급 차키 있잖아요. 막 BM 어쩌고 벤 어쩌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차키를 막 제 앞에서 의자에다가 막 집어 던져요. 샤넬백을 막 집어 던져요. 그러면서 원장님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래요. 머릿속에서 계속 저게 정말 필요가 없다는 뜻일까? 두고 나가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이분은 유능한 건 알지만 사실은 내가 원했던 삶은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조금 뭐랄까 좀 자유로운 영혼? 집시처럼 좀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으셨어요. 인생은 내가 유능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축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의 두 번째 축은 이 자기 조절감,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핸들링 되고 있는가 이것이 충족이 돼야 돼요.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이 상당히 좀 작은 것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선배 중에 돈만 모으면 무조건 자동차만 바꾸는 선배가 있어요. 그래서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형, 아니 그렇게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왜 모든 재산을 다 차에다가 집어넣냐 하니까 이 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준아, 자동차는 악셀을 밟으면 앞으로 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서.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자동차밖에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회사 가서는 하루 종일 상사 눈치 보고 고객들 비위 맞추고 또 집에 와가지고는 아내 눈치 보고 자식들 눈치 보느라고 뭐 하나 내 맘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 조절감, 내 인생이 내 맘대로 흘러간다라는 느낌을 받는 순간이 오로지 출퇴근할 때 올림픽대로에서 밟을 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 차선은 그냥 평범한 차선이 아니죠. 이게 내 자존감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차선 끼어 들어오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 자존감이 지금 딱 밟히는 느낌이니까. 그리고 자존감의 세 번째 축은 읽어볼까요? 자기 안정감. 자기 안정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 인생이 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떨어지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무슨 재난을 당하셨던 분들 아니면은 무슨 폭력을 당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계속 그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셔도 너무 안타까워요. 눈앞에는 제가 있는데 계속 뒤를 돌아보세요. 저 문 열고 누가 들어올 것 같다고. 아무리 안전한 환경이 주어져도
계속 마음에서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가지고 불안해하십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유인 게 뭐냐면 자존감 문제에 대해서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고민들을 하시거든요. 혹시 채연님은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을 갔어요. 저를 모르고 동양인도 별로 없는. 근데 그곳에서 한국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약간 불안함과 아,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당해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겠구나. 나를 어떻게 해주지 않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 갑자기 밀려오는 무서움도 있었고 그런 불안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거를 아마 많은 한국에 계신 여성분들도 똑같이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 문제는 남자들은 사실 거의 몰라요. 전혀 못 느낍니다. 저도 결혼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왜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혼을 생활을 시작했는데 제가 살았던 동네가 빌라 많은 동네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뭐 치안이 안 좋은 동네도 아니었어요. 괜찮은 동네였는데 어느 날 와이프가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이제 야근 끝나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켜 주려고 제가 나중에 나간다는 얘기 안 하고 마중을 나간 거예요. 저 맨날 걸어오는 골목길이 있거든요. 그 골목길로 아내가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는 척을 하려고 이제 다가갔죠. 다가가는데 아내가 계속 나랑 눈을 안 마주쳐요. 계속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른 데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다가 이제 거의 지나칠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은 씨 하고 이렇게 불렀더니 아내가 너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자기 신랑인데 자기 신랑이 지나가는데도 왜 저렇게 놀래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그때 몸무게가 한 90kg 정도 나갔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머리도 좀 짧았어요. 그래서 무슨 동네 건달이 걸어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고 제발 나한테 말 걸지 마라. 제발 나한테 아는 척하지 마라 하고 하는데 계속 자기를 쳐다보는 눈빛만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르니까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밤길을 걷는 게 혼자 걷는 게 저렇게 무서울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하다가 여자 친구들끼리 저녁을 먹고 집에 가는 길에 남자친구가 전화를 한 통 안 해주면은 그게 그렇게 서운한 겁니다. 왜? 나의 자기 안정감을 챙겨주지 않은 거니까. 남자들은 반대죠. 사실 남자들끼리는 술 먹고 있는데 여자친구 전화하면 좀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놔주고 싶어서 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존감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자존감 문제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또 갖는 계층이 한 20대, 한 30대 분들이 많으세요. 유민상님은 30대 후반이라고. 예, 39. 저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손호영 씨 같은 경우는 30대 38입니다. 아, 그러세요? 항상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30대신데 한 20대와 30대 그때가 이제 인생에서 한 어떤 시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한테는 20대는 그냥 늘 일만 했던 20대고 30대도 일을 많이 하긴 했는데 좀 그렇죠. 사춘기가 온 것처럼 방황을 많이 했던 30대입니다. 그렇죠. 예. 20대와 30대는요 참 묘해요. 참 묘한 시기인 게 인생의 여름 같은 시기거든요. 만약에 20대 여름에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덥죠. 덥고 힘들고 비도 막 엄청나게 와요. 20대 때는 그런 시기예요. 뭔가 해야 될 게 잔뜩이에요. 그런데 아직 여름이야. 그래서 과일 뭐 맺어진 건 없어. 그냥 근면성실하게 초록 색깔로 그냥 살아가는 게 20대, 30대거든요. 이때 일만 열심히 한다고 행복해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또 한 축, 뭐가 충족이 돼야 돼요? 또 사랑이 또 충족이 돼야 돼요. 20대, 30대가 돼서 비로소 인생의 사춘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일도 열심히 하고 싶고 사랑도 열심히 하고 싶고 방향이 둘로 나뉘면서 자존감 문제도 찾아오게 됩니다. 원미연님이 생각하시기에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상대방을 먼저 이해를 하는 폭이 좀 넓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결혼을 하면은 사랑받기만을 원하거든요. 네. 일단은 남자가 나한테 사랑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같이 살다 보면 상대적으로 그 무게감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해를 하면서 사랑이 더 늘어나지 이해를 못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나쁜 점만 보기 시작하면 사랑이 좀 식는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상황 때문에 지금 저런 행동을 하는지가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중요한 것이 이 사람과 내가 교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소통을 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내가 이분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이분한테 다가가서 저기 사랑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있어야 네? 전초전이 좀 있어야 그렇죠. 이 친구는 이제 대학에 막 들어왔는데 가가지고 사랑한다? 죽도록 사랑한다? 이건 범죄죠. 대학 생활은 어떤지 물어도 봐야 되고. 맛있는 것도 좀. 그렇죠. 밥은 먹었니? 물어봐야 되고. 또 집이 어디니? 해가지고 뭔가 공통점을 좀 만들어내야죠. 그런데 이 사람하고 막 소통을 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서 막 지지도 해주고 막 연락도 자주 해주고 막 그래 챙겨줘요. 그런데 다음날 다른 후배한테 또 갔어. 그래갖고 또 이 친구한테도 막 소통을 잘해줘. 그래갖고 막 지지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막 그래. 그리고 다음날 냈어. 그럼 또 다른 후배한테 가가지고 집이 어디니? 주말에 뭐하니? 이런 형이 있어. 그럼 이 형은 사랑을 잘하는 걸까요? 뭘까요? 생각만 해도 화나죠. 이 사람은 소통은 잘하지만 소통의 달인이긴 하지만 결코 사랑을 잘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 사랑에는 소통 능력이 필요하지만 하나 더 필요한 게 뭐냐? 신뢰입니다.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뭐만큼은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답이 막 나왔죠? 그렇죠. 강아지를 막 사랑하는데 강아지가 막 내 레포트를 막 다 찢어놨어. 그러면 강아지하고 막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강아지가 나랑 싸웠다고 다른 집 가서 자고 오고 막 그러진 않죠. 그래서 사랑에 필요한 능력은 소통과 신뢰의 능력인데 바탕이 되는 게 뭐냐?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있어야 자기 스스로를 사랑스럽다고 여기거든요. 마음에 드는 후배가 들어왔는데 다가가서 말을 걸려면 적어도 내가 그래도 사랑스럽다라는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내가 말을 걸어봤자 나를 별로라고 생각할 거야. 내가 고백을 해봤자 차일 거야. 괜히 저 사람한테 피해만 주는 걸 거야 생각해서 소통을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유민상님께서 사랑하고 가장 관련돼서 좀 마음 아팠던 얘기, 본인 얘기 말고 본인 얘기 아니어도 좋으니까 가장 좀 마음 아팠던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사랑에 관해서 네네. 아팠던 얘기요? 네. 남의 얘기를. 그렇죠. 본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 얘기 전혀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게 아름답게 헤어지는 것보다는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약간 이런 쪽으로 많이 본 것 같아요. 제가 아니라 본 것 같다라는 그런 것 같고 그렇게 사랑 자체가 이렇게 예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면이 그렇죠.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막 그 일하면서 열심히 살면서 아니면 사춘기 때 뭐 이성도 만나지만 또 그걸 막 억압하면서 참으면서 다 생각하는 게 사랑하면 뭔가 행복할 것이다, 즐거울 것이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현실에서는 그게 어렵죠.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는 사랑을 시작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쉽게 내주질 못합니다. 왜? 내 안에 있는 뭔가 부족한 것이 들킬까 봐.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고맙다고 하면서도 넌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야 돼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 나는 당신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요.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평상시엔 잘 지내다가 연애만 시작하면 밤에 잠을 못 자요. 왜? 나는 사랑스럽지 않은데 얘가 착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분명히 얘가 나를 떠나갈 것이다. 이 친구가 나를 떠나갈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이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예민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알게 되면 떠나갈까 봐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카카 땡땡이 나오면서 그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의 의미를 우리가 모를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읽고 몇 분 후에 연락이 오는지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사람이 떠나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자꾸 의심을 하고 집착을 하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도 처음에는 달래주죠. 네가 지금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당신 사랑해 하면서 달래주는데 이게 시간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나중엔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사소한 일로 싸우게 되고 헤어지게 되고 결별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역시 나는 사랑스럽지가 않으니까 그 사람이 떠났구나 생각을 하면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이어트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이어트는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 몸에 있는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키려는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내 몸이 막 미운 거예요. 나를 막 싫어해.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다이어트 하신다 그래서 계획을 물어보면 아침 뭐 드실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안 먹는다고 하죠. 안 줘. 굶길 거야. 안 먹일 거예요. 그런다고. 점심 뭐 드실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안 먹는다고 그래요. 저녁 뭐 드실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안 드신다고 그러죠. 그럼 그날 밤에 잠이 올까요? 안 와요. 아니, 안 오죠. 잠이 안 오죠. 밤 10시 반이 넘어가면 극심한 공복감과 저혈당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혹시 어떻게 되죠? 먹어야 돼. 그렇죠. 이제는 내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했었지만 밤 10시 반이 넘어가면 죽느냐 사느냐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살 필요가 있느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화기를 들고 구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콜라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킨으로 영양을 하고 배부른 상태에서 잠이 들게 됩니다. 다음 날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몸. 그렇죠. 입맛이 있겠어요? 아침을 먹으려고 해도 못 먹죠. 왜 못 먹어요? 어제 너무 먹어서 배불러서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미쳤구나. 내가 오늘은 한 끼도 안 먹을 거야 하면서 극심한 다이어트를 한 번 더 반복을 하게 됩니다. 다음 사연은 장정호 씨. 네. 요즘 경쟁이 심해지면서 남들보다 더 앞서가고 싶고 더 잘 되고 싶은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위 사람들이 잘 될 때 축하해 주는 것보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됐네 부러워하고 시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제가 인성이 잘못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모두가 다 그런 문제인지 그래서 그걸 좀 내려놓거나 좀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신뢰가 안 된다면 그 MC 소희연 씨한테도 어떻게 보면 여배우로서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 세계가 맡고 싶은 역할을 못 받았을 때 그걸 좀 내려놓거나 그런 방법이 혹시 있으신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먼저 하시겠어요? 저는 사실 이미 많이 내려놔 있고요. 제가 막 이렇게 진짜 완전 예쁜 그런 탑급 여배우분 아니라는 걸 이미 제가 알고 완전히 있기 이쁘신 때문에 탑급 배우시죠. 이런 말 듣고 싶었고 근데 되게 심해요. 사실 연예인들도 너무 많은 예쁜 친구들이 해마다 태어나고 나오고 데뷔를 하고 너무너무 경쟁이 심하기도 하고 또 내면이 차는 것보다 겉으로 보여지는 게 훨씬 많은 직업이라 좀 힘들기는 하죠.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자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귀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는 거. 그리고 언젠가는 그거를 시청자분들도 좀 알아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역할을 해도 되게 열심히 했고 지금도 애 둘 엄마로서 약간 뒤로 밀려난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아이 엄마 역할도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저는 괜찮더라고요. 예, 박수.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보고 질투심이 생기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 심리입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사천 논사면 배 아프다 이런 속담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쵸.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관계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의 의식은 대부분 비교에서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그건 자연스러움이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자체는 자연스러움인데 그게 조금 도가 지나치는 게 있어요. 도가 지나치면 내가 괴롭다든지 좀 복수를 해주고 싶다든지 내가 괴롭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약간 지나친 거거든요. 이제 지나치면 자기 인생이 괴로워지죠. 그럴 땐 좀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질투하는 마음이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이 지나친 것은 나를 해치기 때문에 내려놔야 된다. 그래 봐야 나한테 이익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딱 직세 보면 나한테 손해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손해날 짓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내가 나를 괴롭힐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건 나쁜 게 아니라 바보 같은 짓이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바보 같은 짓이구나. 이렇게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존감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자분은 저는 청년들의 20대에 대한 고민을 스님께 조언을 구하고자 했는데요. 우선 사회적 이슈가 있듯이 취업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취업을 또 하지 못하게 되면 집도 마련하지 못하고 심지어 결혼까지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청년들에게 스님께서 좋은 말씀, 조언을 조금 구하고 싶습니다. 그걸 포기라고 말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자기가 나한테 요즘 저는 힘들어서 대통령 꿈도 포기하고 재벌 되는 꿈도 포기하고 배우하고 결혼하는 꿈도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저는 같이 들리거든요. 그게 과연 포기라는 말에 들어갈 수가 있는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우선 포기라는 좀 비극적인 단어는 좀 적합하진 않지만 아무래도 좀 자신감이 많이 좀 떨어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인생은 늘 선택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것이 되고 싶으면 그러면 그만한 노력을 해서 되든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보다 그 부분에서 더 재능 있는 사람이 있다면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포기라기보다는 내가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본인을 너무 과대평가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좌절을 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지금 제가 TV를 보다가 100m를 10초에 달리는 선수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야 나도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제가 100일 훈련한다고 되겠어요? 1000일 훈련한다고 되겠어요? 그럼 난 능력이 없고 재능이 없는 사람인가? 나는 포기해야 되는가? 이거 자체가 안 맞는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먼저 100m를 뛰어봐야 돼요. 뛰어보니까 25초 나왔어. 그러면 내가 23초를 목표로 해가지고 100일간 훈련을 하거나 1년간 훈련을 한다면 가능하겠죠. 그것이 성취가 되면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되네. 그래서 다시 그러면 22초를 한번 해보자. 그것도 또 성취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능한 어떤 목표를 세우고 노력을 해서 성취를 하면 점점 자존감이 생겨요. 즉 내가 20초를 달려도 나는 벌써 5번이나 성취한 자존감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초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 테스트하면 13초가 나오는데도 어때요? 한 번도 이뤄보지 못했다 나는. 이런 좌절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좌절과 자존은 어떤 객관적 지표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근데 젊은이들이 다 그렇게 좋은 직장이라고 말하는 수백만 원을 받는 직장을 구한다는 건 우리 사회에 그런 직장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직장이 없는데 그걸 다 원한다면 결국은 소수는 되고 나머지 다수는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회를 찾아서 도전은 해볼 수 있지만은 도전해서 안 됐다고 좌절하거나 내가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100m에 도전했다고 안 된다고 내가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니죠. 그 부분은 내가 좀 자질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지 그냥 자기 원하는 목표 세워놓고 그거 안 된다고 자학하거나 세상에 불만하는 것은 저는 해결책이 안 되지 않느냐. 우리 젊은이들 다 똑똑합니다. 여러분들 요 앉아있는 분들 보면. 그 자질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지금 조건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일 안정된 직장은 스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막 수능을 끝낸 고등학생 수험생인데요. 그랬고 고생했어요. 너무 고생했어요. 수시로 6개를 썼는데 6개가 다 떨어졌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옆에서는 괜찮다고 하고 막 하는데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부담이 되고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더 짜증이 나고 힘이 들고 뭔가 대학을 가야 되는 게 나의 욕심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욕심은 조금 많네요. 자기 성적보다 높은 데 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떨어졌다는 거는. 그러니까 합격했느냐 안 했느냐는 실력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높은 데 내면 떨어지게 돼 있고 낮은 데 내면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떨어졌다 그러면 좀 높은 데 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도 그곳에 가겠다 그러면 한 번 더 해서 가면 되고 내가 너무 현재의 실력에서 조금 높은 데 냈구나 그러면 그럼 조금 낮은 데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해? 욕심이 좀 많았던 것 같네요. 누구나 다 욕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것은 내가 너무 현재의 성적보다 높이 내서 떨어진 거지 이것은 운이나 내 실력이 없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것. 그래서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너무 잘해서 그동안 불합격이란 걸 겪어보지 못해가지고 처음 겪어보는 거라 너무 힘든 건가요? 네, 처음 불합격. 왠지 공부 되게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것도 자주 또 경험해보면 이력이 생겨요. 맞아요. 지금은 큰일 같은데 만약에 한 20년, 30년 지나가 나이 40, 50이 돼가 이때를 돌아보면 사실 별일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굉장히 큰일이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구슬치기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얘기해 구슬을 따가지고 얼마만큼 땄냐 서랍 안에 넣을 정도를 넘어서 조그만 단지에 가득 담아 넣을 정도로. 근데 지금 그 구슬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때는 그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게 그렇게 소중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때 그게 그렇게 소중한 게 아닌 줄을 알았으면 친구들과 구슬치기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하되 땄다 하더라도 끝날 때 친구들한테 나눠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지금은 이제 방송국에서 우리 어릴 때 친구를 찾아가서 법륜 스님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법륜 스님은 어릴 때부터 달랐다.
우리하고 구슬치기가 구슬을 따가지고 갈 때는 우리한테 돌려줬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별거 아닌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건 뭐냐? 내가 어릴 때는 어리석었다. 지혜롭지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금의 제 삶에서는 또 이게 소중하다 이러지만은 이제 눈 감고 숨 넘어갈 때 생각하면 지금 내가 소중하다 했던 것이 또 어릴 때 구슬 같은 게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구슬만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지금의 내 삶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내가 또 20, 30년이 지나서 눈 감을 때 그 구슬 같은 게 무엇일까? 이건 정말 구슬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걸 내가 지금 늘 유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숨 넘어갈 때 내가 쓸데없는데 시간 보냈다 이런 생각을 안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너무 현안에 집착하지 마라. 충실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구슬치기를 대충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슬치기는 최선을 다해서 하되 그 성과를 나눌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오래도록 남는 추억이 되고 꿈이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바이엘, 도미, 솔, 도도 이러다가 이제 그만뒀어요. 피아노를. 왜냐하면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스 깨끼하고 여자애들 그 뒤지게 혼났대요. 그리고 말타기 하다가 피아노 학원 문 부시고 자기 나름대로 트라우마가 있어서 피아노 학원을 전혀 안 가요. 그러고 나서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갑자기 중학교 3학년 어느 날 피아노를 배워보겠다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자는 거보다 낫잖아. 자는 거보다. 학원 보내줘? 그랬더니 간대. 그래서 그래 아침에 갈래? 그랬더니 아니야 나 자야 돼. 3시에 갈래. 이래. 그럼 그렇지 그놈이. 그래갖고 갔어요. 피아노 학원 갔다 오더니 갑자기 뭐라 했는지 알아요? 자기? 너무 웃기잖아요. 예고를 가야겠다요. 참 감성 천재죠. 입시가 3개월 남았고 도미, 솔, 도도 바이엘 치는 놈이 실용음악과 예고를 가겠다는 게 말이 돼요? 3개월 만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어우, 얘가 자꾸 입시반에 와서 얼쩡거린대요. 취미반에 있어야 될 놈이. 그래서 너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 나 있잖아. 나 예고 가면 안 될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거 원래 안 돼. 3개월 만에 너 얼마나 입시가 어려운지 알아? 보통 애들 6살 때부터 피아노 쳐. 거기서 10년 이상 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말도 안 된다고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선생님한테 가갖고 조른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기가 막혀갖고 예고 악보를 줬대. 다음날 전화 오셨어요. 막 좋아서. 난 선생님 그렇게 좋아하실 줄 몰랐어요. 어머니 절대 못 가요. 악보를 전혀 못 봐요. 악보를 하나도 못 봐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랬더니 얘가 포기를 안 하고 선생님한테 가서 또 괴롭혀갖고 어떻게 했냐면은 입시곡을 선생님한테 쳐달라 그래서 선생님이 제 MP3로 녹음을 해서 준 거야. 그걸 들고 왔어요. 그걸 들고 와갖고 이렇게 피아노로 귀로 들으면서 건반을 하나씩 찾아갖고 건반을 한 마디 외우고 2마디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중에 악보를 다 외운 거예요. 3개월 동안. 그래서 한 곡만 봐요. 한 곡만 딸딸 외워서 시험을 봤어요. 붙었어. 이게 우리 집에서 제일 불행한 일이 됐어요. 이 감성 천재인 우리 아들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스스로 너무 찌질하다 생각하고 너무 하위권이고 너무 힘들어했어. 왜냐면 학교 생활에 잘 안 맞으니까 얼마나 내 인생 이렇게 끝까지 안 풀릴까 혼자 속으로는 되게 불안하고 힘들었겠지. 아무리 중학생도요 생각이 다 있어요. 우리보다 더 불안해해요. 자기 스스로를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고 싶은데 못 믿으니까 애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학교를 붙은 거야 자기 힘으로.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얘가 어땠는지 아세요? 감성 천재는 감성 천재다. 아유 웃겨서 교복을 2개를 사달래요. 왜 그래? 하나는 잠옷으로 입고 자겠대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갖고 넥타이까지 매고 교복을 입고 잤어요 이놈이. 그리고 학교를 다녔는데 세상에
악보 하나도 못 보죠, 여전히. 음악은 되게 하고 싶어요. 감성은 뛰어나요. 자기는 좋은 음악가가 되고 싶고 될 것 같아. 근데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맨날 빵점인 거예요. 학교에서 애들이랑 점점 떨어져. 학교에 적응을 서서히 못하게 되더니만 학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지하철에 앉아 있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오고 지 아빠한테 얼마나 두드려 맞고 혼났겠어요. 맨날 그런 식이고 그나마 지가 좋아서 들어간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다고 야단을 맞고 그러다가 결국은 1년 반 동안 학교를 간신히 다녔는데 내가 오늘 솔직히 여러분한테 여기서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자퇴한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 어차피 출석 일수가 모자라서 이틀 있으면 퇴학인데 퇴학하면 안 되니까 오늘이라도 빨리 오셔서 명예롭게 자퇴를 하시라고. 그래서 급하게 가서 자퇴를 한 거라니까. 그래서 자퇴를 하고 나서 자기가 또 한 번 잘해보려고 한 거에도 또 한 번 좌절을 한 거잖아요. 얘는 어떻게 자기 인생을 풀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얼마나 좌절하고 힘들었겠어요.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존감이라는 생각이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바뀌면서 집안에 가서 자기 방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가엾은 거예요.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제가 별 미친 짓을 다 했어요. 우리 아들 살려내려고. 집에다 크게 내가 프랭카드 걸었잖아요. 축자퇴. 그래서 아들 끌어내서 내가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봤거든. 근데 원래 뮤지션은 자퇴 정도 해야 먹어준대 나중에. 걱정하지 마. 한 번은 내가 우리 아들 여행도 데려갔어요. 가서 내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손 좀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나뭇가지라 생각하고 부러뜨려 보세요. 하나 둘 셋 팍. 나뭇가지가 부러졌죠. 여러분 나뭇가지가 부러졌다는 건 다른 방향을 가르쳤다는 거지 부러졌다는 게 아니에요. 부러진 데 집중하지 말아요. 여러분 봐요. 나뭇가지가 다른 방향을 가르치기 위해선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시작. 부러져야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 인생은 부러져야만 제대로 된 방향을 가리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나는 내 아들 인생에서 그걸 보려고 무진장했었어요. 얘가 18살에 이렇게 인생에 험한 일이 왜 생겼을까? 얘 왜 이렇게 아파야 될까? 왜 그런지 알아? 다른 방향으로 살기 위해서 부러졌구나. 내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네가 자퇴를 했다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자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너는 다른 방향으로 살아보라는 메시지야, 자퇴는. 그러니까 자퇴에 묶여있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사는 쪽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얼마나 내가 얘기를 많이 했는지 알아요? 그래도 안 바뀐다? 여러분 애가 원래 쉽게 안 바뀌어요. 계속 오후 3시까지 자다가 친구한테 연락 오면 나가서 자퇴한 놈이 생각해보세요. 새벽 3시까지 애들이랑 놀다가 슬금 어떤 놈이랑 노는지 몰라 또 들어와갖고 혼자서 혼날까 봐 라면이랑 편의점에서 사는 볶음김치 그게 이렇게 맛있다며요. 어? 그래서 그 볶음김치랑 컵라면이랑 사갖고 지방에 들어가서 혼자 이렇게 라면을 삶아먹고 그랬나 봐. 하루는요 제가 우리 아들 방문을 열었는데 라면이랑 김치 냄새가 진동을 해요. 왜냐하면 부엌에서 먹으면 부모님한테 걸리면 혼나고 또 면도 안 서잖아. 그리고 또 얼마나 미안하고. 근데 나는 그 방에서 그날 라면 냄새를 맡으면서 우리 아들 소리를 들었다니까요. 엄마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고 싶거든. 엄마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인 것 같거든. 근데 엄마 나 어떻게 풀어가야 돼 여기서. 엄마 나 너무 무서워. 엄마 나 지하에 있어.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려내야 되겠다. 그날 내가 뭘 결심했는지 아세요? 라면 먹지 마. 내가 너한테 저녁 7시 만찬을 새벽 3시에 차려준다 이제부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졸린 거 참고 새벽 3시까지 기다렸어요. 가만히 있으면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이놈이 문 따는 소리가 들려. 그럼 그때 내가 불을 다 켜고 나서 막 삼겹살에 김치찌개 막 밥을 한 거예요. 새벽 3시에 거실 불도 다 켜놨어요. 왜냐면 저녁 7시를 연출하려면 불이 켜져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몰래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럼 얘가 엄마 왜 이래 도대체 어색하게. 아 나 그냥 혼자 먹어도 된다고. 씨 아빠 나오면 어떡해. 아빠 나오면 그러면서 막 먹었는데 아빠가 나왔네. 새벽 3시에 애들이랑 뭐 하는 거냐고. 제 시간에 들어와서 밥을 처먹든지 말든지 말고. 그러니까 애가 밥을 먹다가 말고 숟가락을 탁 놓고 지방에 들어가잖아. 내 따라 들어갔지. 누굴 따라 들어갔을까요? 남편. 그렇죠. 가서 뭐라 그랬냐. 당신 눈엔 얘가 나쁜 놈으로 보이지. 근데 어떡하냐? 내 눈에 아픈 놈인데? 근데 반드시 살려낼 건데 내? 앞으로 만약에 얘가 밥 먹는데 한 번만 더 나와서 애를 울리면 근데 너를 굶긴다 이제 내가. 건드리지 말라고. 계속 차려줬어요 내가 밥을.
어느 날 2시, 어느 날 1시 자꾸 일찍 들어온다. 어느 날 몇 달이 지나니까 그때 하루는 저녁 7시에 들어왔어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너 왜 내일 안 들어오고 오늘 들어왔어? 너 어떻게 생겨? 엄마 드릴 말씀 있어서 왔어요. 뭔데? 그랬더니 엄마 저 있잖아요. 엄마 되게 미안한데 엄마 돈 있어요? 무슨 돈? 엄마 나 조금만 보태주세요. 나 여행 좀 갔다 오면 안 돼요? 그때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가까운 학교도 못 가시던 분께서 이렇게 먼 여행을 가시려고.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부모를 멀리 떠날 수 있다는 건 뭔지 아세요? 자존감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원래 자존감 바닥인 애들은 집에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는데? 너 어디 여행이라도 갈래? 엄마가 돈 줄게. 갈 데 없거든. 야 뭐라도 배워볼래? 배울 거 없거든. 이런 식이라니까요. 이게 정말 사람 속 터지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 꿈틀거려야 내 다리를 끌고 어디라도 간다니까. 이게 다리 끌고 다니는 게 보통 힘이 아니에요 원래. 간대요. 그러길래 내가 얼마나 기뻐요. 걱정하지 마. 무슨 돈 걱정이야. 알았어. 어디로 가고 싶어? 그러니까 일본이요. 일본을 왜 가? 그랬더니 엄마 그거 뮤지션들의 꿈이거든요. 내가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너 꿈이라 그랬니? 갔거든요. 얼마나 걸어다녔는지 신발이 다 떨어져서 왔어요. 그러더니 나한테 와서 뭐랬는지 알아요? 자기 일본으로 이주를 해야겠대야. 이 감성 전제 이놈아.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이 항상 오바야. 그러니까 여행을 하지 왜 니 이주? 엄마 있잖아. 나 엄마 아빠 돈 없이 몇 달만 살아보고 싶어. 엄마 아빠는 내가 검정고시도 보고 대학도 다시 가고 그러기 싫겠지만 엄마 나는 아직 그 생각이 안 들어. 엄마 나는 있잖아. 내 돈으로 나 좀 먹여 살려보고 싶어. 그게 나한테 제일 중요해 엄마. 왜냐 내가 진짜 쓸모없는 인간 같았거든. 알았어 하고 싶은 대로 해. 갔어요. 얼마나 박스들은 알바를 심하게 했는지 한 번은요 이 문자가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손톱이 다 까져갖고 막 골마서 터져갖고 빠지려고 그래. 박스 알바를 너무 해갖고. 그래 내가 보냈죠 문자를. 아우 잘했다 하더라. 그렇게 피아노 쳐도 손톱이 안 빠지더니 그냥 박스를 드니까 확 빠지네 이놈의 새끼. 그러더니 갑자기 어느 날 하루는 돈 좀 보내달래요. 너 돈 벌잖아. 왜 그랬대? JLPT라고 일본어 상급 능력 시험 봐야 돼. 그거 왜 보려고? 엄마 나 있잖아. 그 상급 꼭 따야 돼. 나 상급 못 따면 나 계속 박스 들어야 돼. 3년째 박스 드는 아저씨가 있대야 거기에. 자기 공장에. 그래갖고 이제 JLPT 시험을 본다고 일본어 학원에 등록을 해서 JLPT 시험을 봐서 3급을 땄어요. 그러고 나서 햄버거 가게로 옮긴 거예요. 햄버거 가게로 옮길 수 있었던 거야. 시험을 봐서 옮겼더니 세상에 거기 친구들이 있잖아. 왜 거기 같이 햄버거 굽고 하는 친구들이 성당에 나가자고 그랬어요. 밥 준다고. 그래서 성당을 쫄래쫄래 같이 갔네. 그랬더니 성당 누나 하나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한국은 같은 날 한 날짜에 응대 시험을 딱 보잖아. 근데 일본은 아니야. 일본은 1년 내내 면접을 볼 수 있어. 교수랑 그 면담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그 교수가 너를 되게 매력적으로 생각하면 교수가 너한테 시험 볼 기회를 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일단 다 돌아다녀봐. 그래갖고 도쿄 시내를 다 돌아다니면서 교수들을 만났는데 제일 문제가 뭐였을까? 말 잘 못하잖아요.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겠어요. 그런 생각 들었대요. 내가 여태까지 18년간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 이것도 못 들으면 나는 여기서 정지다. 한 번은 뚫자. 그래서 억지로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너무 쉽더래요. 왜냐하면 다 같은 걸 물어보더랴. 그래갖고 갈수록 잘하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 나 여기 교수님 한 분 만났거든. 교수님이 나 되게 좋아해. 이 교수님도 악보 보는 거 싫어하신대. 똑같은 사람을 만난겨. 여러분 아십니까? 귀가 되게 좋은 사람은 악보를 안 봐요. 우리 아들이 귀가 되게 좋았던 거예요. 악보 보는 걸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교수님도 그런 사람이에요. 너 내가 한번 뽑아줄 수 있다. 너 그러니까 한국 가서 빨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와라. 이놈이 급하게 왔어요. 안 하겠다는 공부 얼마나 하기 싫어하는데 검정고시 학원 들어가서 2달 열심히 하더니 70점 맞았어. 여러분 70점이면 합격이야. 괜찮아요. 내가 우리 아들 검정고시 붙은 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 아들 천재, 우리 아들 천재 이러고요. 내가 미친년처럼 진짜 정말 미친 사람처럼 개다리 춤을 추면서 거실을 10분을 뛰어다녔어요. 이 성적표를 들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만하라고 창피하게 그러면서 막 그놈이 좋아한다. 저좀 따라서 애들은 잘난 척할 때 자존감이 큰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잘난 척이 애들의 자존감을 키워줄 거라고 착각하는지 아세요? 특히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다니는 부모. 자기가 열심히 살면 애들이 다 잘 될 줄 알죠. 그래서 왜 되게 잘 나가는 집에 완전히 이상한 애가 꼭 끼는 거 아세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가 잘난 척하다가 애를 다 망친 거예요. 애가 잘난 척해야 돼요. 내가 우리 아들 이렇게 키웠으면 어떻겠어요? 너 엄마가 유명 강사야. 너 엄마 아들이 자퇴했다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어디 가서 말을 못해 임마 너 때문에. 완전히 망쳤겠죠. 자녀는 살다가 누구나 다 지하 10층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취업이 3년간 안 돼서 지하 10층에 있는 애도 있어요. 결혼해서 문제가 생겨서 지하 10층에 있는 자녀도 있어요. 학교에 너무 적응을 못해서 이런 애도 있어요. 친구한테 왕따 당해서 지하 10층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녀가 지하 10층으로 갔을 때 부모 위치 어디 시작? 지하 11층. 그래야 애가 자기가 지상에 있는 줄 안다고요. 우리 아들은 자퇴했을 때 자기가 자퇴한 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 전혀 안 했어요. 내가 문제 없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늘 자퇴한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은지 맨날 얘기해 줬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은 지금도 자퇴에 대한 지나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아, 진짜로. 검정고시 붙었다는 건 고등학교 졸업했다는 뜻이죠? 2월 달에 졸업식이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자퇴한 애는 졸업식 못 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게요? 단독 졸업식을 열어줬어요. 그것도 검정고시 봤기 때문에 조기 졸업식이죠? 남보다 일찍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조기 졸업식 썼죠. 조기 한 마리를 크게 그려놨어요. 코믹하게. 그리고 반 친구들을 초대했더니 이놈들이 다 왔어요. 그리고 일가 친척을 다 불렀고 상을 15개 줬어요. 학교장상 줬는데요, 내가. 내 맘대로 드림스쿨 내가 교장. 되게 쉬워요. 문방구 가면은 상 뭐 봉황 거래진 거 다 팔아요. 싹 출력 걸어갖고 15장 뽑아서. 나중에 한 7개쯤 받기 시작하니까 이놈이 울어요. 이놈이 나한테 그때 한 말은 귀에 아직도 남아있어. 저는요 진짜 괜찮은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걔는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시험을 받고 붙었어요. 세상에 걔는 원래 평생에 열심히가 뭔지를 몰라. 왜 10분 이상 같은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하루에 막 5시간, 6시간씩 피아노를 집중적으로 학교에서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연습하고 그러더니만 그 학교 4학년짜리가 졸업하면서 오케스트라단 피아노 연주주자를 3학년한테 원래 물려준대요. 그 1학년이면 우리 아들을 지목을 했어요. 네가 하라고. 그러니까 딴 학생들이 불만이 많지. 그래서 경쟁을 붙었어요. 우리 아들이 뽑혔어요. 그 4학년이나 할 만한 오케스트라 피아노 연주자를 이놈이 해낸 거예요. 그날 걔가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나는요 5살이랑 통화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5살처럼 울더라고. 엄마! 이러거든. 왜 이래? 우리 아들 뭔 일 있어? 왜 이래? 그래, 엄마. 아씨, 나 인생 너무 잘 풀려. 너무 잘 풀려. 그러면서 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놈이 왔어요. 한국에 왔어요. 여자랑 같이. 아우, 자존감이 생기니까 여자를 사귀더라고. 일본 여자애를 한 4박 5일 정도 있다가 이제 일본으로 갔어요. 가서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그 메일을 열어봤더니 하나는 되게 큰 파일이 있고 용량이 엄청 커. 그리고 하나는 되게 용량이 작은 파일 2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봤더니만 하나는 음악 파일이었어요. 음악 파일이고 하나는 편지가 들어있었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엄마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엄마 생각 진짜 많이 했어. 근데 엄마 나는 엄마 생각하면 내가 제일 속썩였던 중학교 때가 생각난다. 엄마 그날 생각나? 내가 중학교 때 우리 집 부엌에 식비 5만 원 없어진 날 말이야. 누가 가져갔냐고. 이모도 고모도 윤서도 다 내가 가져갔다고 말했어. 나 그때 그날 정말 화만이 났다. 모두 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 왜 나를 무시하냐고 정말 길길이 날뛰면서. 엄마 나 그날 내 정신이 아니었나 봐. 책상에 있는 책 다 집어 던졌고 그래도 분이 안 풀렸어. 그때 엄마가 강의 갔다 돌아오셨는데 엄마가 내가 던지는 책을 온몸에 다 맞으면서 걸어오더라. 엄마 그때 많이 다쳤지? 진짜 미안해. 그때 엄마가 나 안고 말했어. 엄마는 너 믿어. 우리 아들 안 가져간 거 알아. 누가 너한테 가져갔다 그래?
엄마만 내가 돈을 안 가져갔을 거라고 믿어줬어. 진짜 고마워 엄마. 근데 엄마 있지? 그 돈 내가 가져간 거 맞아. 진짜 어이없지 엄마. 근데 엄마만 그거 알아줬잖아. 내가 돈을 가져간 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늘 무시하는 게 더 잘못됐다고 생각한 사람은 우리 집에 엄마 한 사람뿐이었어. 엄마만 나 믿었거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말 아무도 안 듣고 엄마 말만 듣고 큰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었던 거야, 엄마 때문에. 엄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내 인생의 파트너자,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는 나를 살려준, 나를 인정해준 내 인생의 첫 번째 은인이야. 사랑해.